우리 사회의 핵심 정치 현안들을 꿰뚫어보는 시간이죠. 장윤선의 이슈 토크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매우 바쁜 초대 손님입니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시고요. 국회에서 무려 상임위를 3개나 하시는 분이십니다. 국회 정보위, 환노위, 예결위 위원이신 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 인사를 깊게. 예. 너무 겸손한 거 아니, 아니십니까? 뭐 인사라도 잘해야 돼요. 아니, 인사뿐만 아니라 진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몇 시에 일어나세요? 대중 없습니다. 한 5시, 6시요. 몇 시에 주무십니까? 대중 없습니다. 설마 새벽 1, 2시? 잠 안 오면 그때도 자고. 이야, 그러면은 중간에 좀 오침? 아니 뭐 차 타고 이동하면서 자기도 하고요. 예, 너무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공부도 하신다면서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 일정을 잡으려고 그 여정민 보좌관하고 몇 번을 통화를 했거든요. 네. 죄송해요. 그 이재명 대표급이에요. 죄송해요. 네. 너무 바쁘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게 거부할 수 없는 게 전부 공부 일정이었어요. 맞아요. 환노위 공부 일정, 뭐 저희가 예결위. 환노위가 네. 한 달 정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공부를 했어요. 아침마다. 이야, 제가 사실은 제가 한 3년 정도 공백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어디 국회는 갔다 오셨죠? 어디 갔다 왔죠. 그런데 그 전에는 그래도 그 정당마다 조찬 모임 비슷하게 해서 공부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어쨌든 의제 설정을 위한 논의 모임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 그런 게 별로 없어졌다 했는데 환노위는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 환노위 중심으로 돌아가. 하여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잘 그렇군요. 몰랐는데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장윤선의 이슈 토크빅은 꼭 나와 주시기를 네.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국감이 이제 종반전으로 가나요? 25일 마무리되는 거죠? 예, 종합국감이라 그래서 네. 한 종합국감 정도만 남았습니다. 지금. 그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윤석열 정부 시작하고 첫 번째 국감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지금은 통상적으로 보면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출범하면 6개월 정도까지는 허니문이라 그래서 지지율도 높고 네. 그게 일반적이죠. 근데 허니문 기간 동안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고 하면 그 정부의 국정 아젠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아젠다를 가지고 이 허니문 기간을 잘 넘어서야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젠다가 없어요. 대신에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국정 난맥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정기국회 국정감사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허니문에 대한 그런 뒤따르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이전 추구, 치고받고 이런 현상, 특히 그 중에서 앞거는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이런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정쟁에 시달린 게 몇 년 만인가 싶은 정도로 날마다 정쟁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일종의 정치 혐오, 막 닭골배기 싫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후퇴하는데 지금 거의 그런 지경에 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상임위를 3개나 하실 줄은 몰랐어요. 너무 바쁘게 움직이실 것 같은데 우선 가장 충격적인 상임위는 환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이었어요. 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 점은 그 맥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맥락이 아니라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검토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는 국정감사장이고 증인으로 나온 자리입니다. 생각에 변화가 없으신가를 물었습니다. 제 생각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된지를 네, 다시 묻겠습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뭐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네. 계속 어쨌든 뭐 끝내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만 사과 안 했습니다. 제대로. 제대로 사과 안 네. 했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고발했습니다. 고발.
예, 어제 고발한 거죠. 네네. 예. 근데 국민의힘은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죠. 근데 사실은 그런 책임이 근데 막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막말이죠. 네. 근데 경산호위 위원장이라는 직위 자체가 뭔가 이게 사람들의 균형감 있게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 아닙니까?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은 경산호위 위원장으로서의 발언으로서는 정말 적합치 않은 겁니다. 광장에서나 극우 수구 보수 세력들이 할 만한 이야기를 장관급인 위원장이 했다는 데서 충격적이고요. 처음엔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씨를 썼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생각이 똑같아서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야, 종북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아주 극보수, 보수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수구 세력들로 포위당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만일까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더 심하죠. 예, 그분은. 김문수 위원장 한 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어디 한 분이겠냐라는 식으로 해서 맞습니다. 뭔가 세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중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안 좋은 모습만 닮았어요. 안 좋은 모습만. 네. 예. 권력기관을 이용을 해서 예. 권력자의 사익을 예. 추구하는 모습은 이명박 대통령을 닮았고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모습은 그분을 닮으셨고요. 네. 그 정부 여당이 이런 정도 인식이라면 그 경산호위의 향후의 비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죽이러 왔다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임위 과정에서도 그런 생각이 변함이 없냐라고 몇 번 확인을 해도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았습니다. 노측과 사측의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셔야 될 분이 어느 일방을 죽이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면 대화가 안 되죠. 사실상 김문수 시대의 경산호위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경산호위가 될까요? 사회적 타협을 제 입장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인 것 같습니다. 큰일입니다. 이게 좀 뭔가 사실은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정부가 3대 개혁 얘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노동개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노동개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실은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도 왜 저런 분을 저 자리에 앉혔을까 이렇게 의문이 된다. 통상적이라면 저 정도 사고를 쳤으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책임을 집니다. 공개 경고를 한다든지 네. 사퇴를 시킨다든지 네. 조치를 취하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나서서 김문수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정부 여당의 대표라는 분은 오히려 찬동하는 발언을 하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책임이 없는 저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앞서 이제 민주노총 죽이러 왔다도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노동자들이 파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조건이잖아요. 이른바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쭉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돼왔던 문제고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쌍용자동차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분들에게 굉장히 뭐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노란봉투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공산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된 권리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사측이 어떻게 이 파업에 대해서 못된 짓을 했냐고 하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요. 이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기업이 이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거는데 이게 정당하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전 노조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대우조선해양 하청기업이 파업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 월 250만 원을 못 넘어요. 네. 그럼 연봉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분들한테 50억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겁니다.
1인당. 1인당. 노동자 예를 들어, 개인에게 예. 노조도 아니고. 예.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파업을 하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주눅이 들고 그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 초기에 기업들은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노조를 압박하는데 활용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에게 손배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가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권한인, 헌법이 네. 부여한 권한이 파업권이 제한받는다. 따라서 기업의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보다 적절하게 규제를 하자라는 겁니다. 아예 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선까지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제한하는 선까지는 정당한 파업을 제한하는 선까지는 하면 안 된다라는 네. 걸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법인 것 같고 당연히 필요하죠. 이거는 도입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정당한 파업의 권한이 그러니까 노동자라면 당연히 전 세계 누구에게나 다 이제 통용되는 것인데 네. 우리나라에만 이런 식의 압박이 있다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를 기업이 돈으로서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한 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상식적이라면 네. 진정한 보수라면 저는 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에서 이 법 이번에 통과됩니까?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예. 할 생각이고 예. 이번 정기국회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노동계에서 굉장히 원하는 법안인데 좌절돼서 실망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또 민주당만이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이 산을 못 넘거나 이럴 수도 있겠습니까? 국회라는 곳이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하는 네. 겁니다. 물론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 원칙에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만 매번 다수결 원칙을 처리하면 국회라는 공간이 들어설 데가 없습니다. 네. 힘의 논리가 좌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란봉투법도 저희는 최대한 국민의힘을 설득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안 된다면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노위 내부에서는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여당은 아주 반대가 심합니다. 환노위 위원인데도 네. 노동자들의 처지를 잘 알면서도 반대한다면 뭐죠? 어쨌든 좀 국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노란봉투법만은 조금 통과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난주 감사원이요.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18쪽짜리예요. 그래서 우리 언론들이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이게 사실 검찰의 공소장 수준이다. 그리고 이 자체를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도를 했다면 이게 좀 뭔가 목적이 있어 보인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선 새롭게 발견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이대준 씨가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거기에 한자가 쓰였다는 거고 이제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동안 없었던 건데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새롭게 발견된 게. 어떤 겁니까? 다른 배에 탔던 정황이 있다. 다른 배. 예. 세 가지. 세 가지인데요. 그게 중국 어선이라는 얘기. 뭐 중국 어선으로 추정하는 거죠. 네. 저는 본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볼 때는 네. 그 사건의 본질이 어디 있냐를 봐야 되는 건데 감사원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그렇고 네. 이번 sa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 SI 첩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 영해에서 일어난 것이라 네. 우리가 옆집에 CCTV를 보듯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근데 모든 SI 정보라는 것도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건지. 그냥 뭐 A4 용지로 쭉 정리된 문구 이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 잘못했다가는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큰 곤욕을 큰일 치를 수 있거든요. 예. 다만 SI 정보라는 것은 우리 군과 예. 한미연합 자산, 미국과 같이 해서 우리한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취합하는 네. 모으는 정보, 특수 정보, 스페셜 정보.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성에서 잡아내는 것, 도감청을 하는 것, 휴민트를 하는 것, 휴민트를 통한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걸 통칭해서 SI 첩보라고 하는데요. 이 SI 첩보가 이번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사안입니다. 네. 왜냐하면 월북에
그게 추정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네.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라든지 북한군의 반응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SI 첩보에 근간하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원이 이번에 밝힌 붕대 그리고 뭐 한자가 써 있는 구명조끼, 다른 어선을 탔던 정황 이 모든 것이 네. 감사원이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어디서 들은 건가요? SI 첩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SI 첩보를 공개하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SI 첩보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방부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감사한 내용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감사원 보도 자료를 보시면 자료가 삭제되었다라는 주장을 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민주당 진상규명 TF에서 국방부를 찾아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SI 첩보가 단 1점이라도 삭제된 게 있느냐? 네. 없다라는 겁니다. 국방부가 네. 공식 입장인 공식 거죠? 입장입니다.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 SI 첩보에 기반한 정보 판단이 바뀐 게 있느냐? 네. 물어봤습니다. 네. 없다는 겁니다. 2020년 판단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네. 그럼 바뀔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원천 소스, 예. 이 사건의 원천 소스는 그대로이고 이 예. 원천 소스에 대한 정보 판단도 바뀐 게 없다는 게 국방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해경과 국방부가 입장을 180도로 뒤집었습니다. 네. 그 다음날 감사원이 감사를 청구합니다. 일종의 청부 기획 감사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어떻게 하루 만에 감사가 준비되겠습니까? 네. 이처럼 청부기획 감사에서 나온 거고 다시 돌아가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보려면 SI 첩보를 공개하면 되는데요. 당장 SI 첩보를 공개했을 때 우리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9월에 국회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회 국방위에서는 네.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국방부 지휘부들이 와서 여야 의원들에게 네.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비공개 회의였던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공개가 되지 못하고 있고 네. 저희 당 의원 중에 몇몇 의원님들이 절차를 거쳐서 열람한 바가 있습니다. 아하. 열람을 해보니까 네.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네. 월북으로 추정된다. 국방부의 발표가 타당하다. 네. 이해된다라고 발언했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군 출신 의원들이.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SI 첩보를 공개하면 가장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들이 우리 정보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면 최소한 네.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면 진실의 상당 부분은 밝혀질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왜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겁니까? 진실을 가리고 싶으니까요. 진실을.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길이 아주 그냥 쉽고 간단한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놔두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서 막 말폭탄 공세가 심화되고 말폭탄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맞는 거죠. 뭐 저희가 힘이 어디 있다고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답답한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SI를 그리고 또 우리 마음대로 공개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왜냐하면 한미 연합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냥 부분은 그 영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판단하면 바로 그냥 공개해도 되는 네. 이런 상황인가요? 미국의 동의 없어도? 네. 그러면 두 가지 길이 근데 실상은 많이 공개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네, 내용들이. 네, 네. 그래서 공개하면 되는데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찌됐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 처음에는 사라진 6시간이라 그랬다가 최근에 또 사라진 3시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비밀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대단히 하는데. 무식한 소리인데요. 네. 우리 진행자께서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사라진 3시간, 뭐 네. 6시간 하는 건데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네. 첩보와 정보의 차이를 모르는 겁니다. 첩보와 정보의 차이. 예. 예. 첩보라는 것은 진행자께서 뭔 일을 할 것 같은 첩보가 들어오는 거죠. 음. 그게 정보가 되는 건 실제로 할 것 같은 팩트가 될 때 이 정보가 되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네. 우리 군이 SI 첩보를 가지고 북한 해역에서 피해자가 발견되었다라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을 당했다라는 것은 애초에는 첩보인 겁니다. 이 첩보를 받고 우리에게 정보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SI 첩보라는 건 도감청, 위성, 휴민트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는 거고요. 그 첩보 중에는 사실
거짓 정보도 있습니다. 거짓 첩보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상대를 교란하기 위해서 첩보를 일부러 흘릴 수도 예,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저희가 이 첩보에 대한 제한적인 성격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첩보를 정보로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무엇을 했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요. 대단히 무식한 말이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군대 안 갔다 온 저희들은 정말 그 시간에 대통령께서 모르고 계셨나? 뭐 이게 정보 판단을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 자체를 혹시 대통령한테 뭔가 정보를 안 드리려고 아닙니다. 은폐했나?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됐고 대통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사고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옆집에서 CCTV를 보듯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네. 북한 해역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첩보로서 전해 들었을 때 이게 과연 사실인지 네.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피격하고 또는 시신을 소각하는 게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 정부가 무엇을 했냐라는 걸 따진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어찌 보자면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을 하시는데 그 주제가 종전선언이었기 때문에 그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그렇게 끔찍한 만행으로 어쨌든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과정 자체를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무식한 말씀이신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은 무식하다. 네. 왜냐하면 조금만 확인해 보면 압니다. 네. 근데 정말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알면서도 그러는 거죠.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었던 그 직후에 유엔 총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영상으로 총회 연설을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녹화 연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에 영상을 녹화했다가 보냈던 겁니다. 즉 사건 발생일은 9월 22일이라면 예. 영상을 녹화해서 보냈던 건 9월 15일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예. 한 100번 정도는 제가 방송에 나가서 설명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정보, 알고 싶은 정보만 취사 선택해서 우겨 넣는 겁니다. 전임 예. 정부, 전임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서. 그래 놓고 이게 북한군 총사를 방치한 반역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까? 권성동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입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권성동 의원. 예. 예. 이분이 요새 많이 거칠어지시죠. 예, 너무 거치시더라고요. 네. 뭐 저보다 국회 선수도 많으시고 해서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외람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에 대한 평가나 사람에 대한 규정을 그렇게 막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정치는 그렇죠. 전임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 근거 없이 흠집 내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흡사 이명박 대통령 시절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당시에 기억나시겠지만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 출범하고 광우병으로 인해서 정부가 대단히 흔들렸지 않습니까? 네. 그 직후에 뭘 했냐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집중적인 검찰 수사를 네. 통해서 모욕 주기, 망신 주기. 그래서 결국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사건의 주역들인 분들이 지금 다 다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 그래서 저는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감사원 감사 중간 발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더 드리면 네. 절차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겁니다. 네. 우선 시작부터 네. 감사원은 주요한 감사를 시작할 때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감사원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경과 국방부 발표 그 다음 날 바로 조치를 감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감사원법 위반의 의혹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도 감사위원회 대다수가 발표를 반대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편법을 동원해서 발표한 겁니다. 네. 어떤 편법이냐?
감사원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네.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는 검찰 또는 경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사 의뢰를 한다라는 것을 네. 발표한, 즉 보도자료를 내는 형식으로 이 18페이지나 되는 네. 사실상 공소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고 하면요. 네. 이번에 감사원에서 20명을 거의 이제 수사 의뢰를 했지 네. 않습니까? 대다수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수사 대상자들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이 대다수의 이분들이 현직에서 다 그만두신 분들이라서 증거를 조작할래야 조작할 수가 없어요. 증거 접근이 안 되잖아요. 예. 저기 퇴직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서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위해서 미국에서 건너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요. 예. 즉 수사 의뢰를 하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편법으로 절차도 무시하고 이렇게 발표한 것은 네. 이번 감사원의 발표, 이 보도 자료가 얼마나 명분도 없고 정당하지도 못한 것을 저는 입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오늘 국민의힘과 감사원 측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회 법사위 출석해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는 이것은 허위사실이고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감사원장 판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요 감사를 처리해 왔던 것이 그랬다는 예. 일정한 과거의 관례를 이야기한 겁니다. 감사원법에는 반드시 예.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를 하려면.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네. 감사원장의 수사 의뢰는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편법을 쓴 거죠. 왜냐하면 발표를 하려면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감사위원들이 다들 반대를 하니까 감사원장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식으로 편법을 쓴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법률 대응을 합니까? 예컨대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 직권남용으로 이미 고발을 했고요. 예.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원장은. 예, 고소 고발이 아주 그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를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도리가. 예. 왜냐하면 대응할 수 있는.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감사원이 나서서 법을 어기면서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이러고 있는데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과거에 감사원 출입을 해봤지만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구이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마치 검찰처럼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정치보복의 돌격대처럼 지금 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는 겁니까? 감사원이. 직원들도 불만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6급 이하의 직원들이 일종의 이제 노조 비슷한 뭐 협의체 같은 거가 있는데 이 차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만나자고 하는데도 면담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저는 기관별로 흑역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찰의 흑역사라고 네. 하면 대공분실, 네. 박종철 열사 네. 뭐 이런 분들이고요. 국정원의 흑역사 셀 수 없죠. 너무 많죠. 뭐 도감청 사건부터 해서 최근까지 네. 민간인 사찰까지 있었죠. 감사원의 흑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권력자에 의해서 권력기관이 사사롭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도 다수 감사원의 구성원들이 반대하는데 감사원 지도부 몇몇에 출세에 눈먼 그런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아마 감사원 역사상 최악의 사례로 저는 기록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의원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는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바로 즉각 소환해서 조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지도 않거든요. 이게 일부에서는 정치평론가들 얘기로는 이거 내부에 지금 당권 경쟁하느라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왜 이렇게 거친 말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정부 여당은 어쨌든 이제 정부를 5년간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설득력 있게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자면 굉장히 극단주의적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서 대통령, 뭐 정부, 여당 모두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정치를 이분들은 왜 이렇게 하실까? 수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저도 청와대에서 한 8년 정도 네. 있어 봤는데요.
지금 권성동 대표가 하는 수는 하수입니다. 하수. 하수. 예, 네. 상중하로 볼 때 하수. 그러니까 당장 윤석열 정부 집권 세력이 지지율도 30%. 네. 말이 안 되는 집권 네. 지지율이지 않습니까? 갤럽 조사 20. 네, 8%, 뭐 30% 27%. 언저리 예. 되죠. 네. 6개월도 안 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자, 정신을 차리고 기본부터 다시 출발하자.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따박따박 가자라고 하면 결국 그 정부는 알아줍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라고 해서 생각하는 게 전임 정부를 때리고 외교안보 이슈로 돌파하자. 즉 핵심 코어 지지층을 결집시키자라는 게 우선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손에 잡히는 주변에 제일 잡기 편한 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 정치 보복인 거죠. 왜? 권력기관을 쓰기 편하고 네. 말하기 좋고 그리고 우리 그분들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좋고 하다 보니 그런 거라. 근데 이 제가 조금 전에 하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금방 수가 드러납니다. 돌파 안 됩니다. 이런 수로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때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을 오히려 결집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저는 민주당 결집은 논외라고 보고요. 논외로.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만약에 다시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들어간다면 네. 절대 이런 수를 쓰면 안 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즉 대한민국의 공통의 뭐 영어 써서 죄송한데 네. 커먼 센스라는 게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가지고 돌파를 해야지 쓸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 큰 코 다칠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실제 가능성도 별로 없는 얘기를 국민들이 다 아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할까, 뭘 원하는 걸까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정보위에 계시니까 네.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선 7차 핵실험 임박했다고 국정원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10월 17일, 11월 7일, 8일 사이에 있을 거다. 있는 겁니까? 예측이죠. 왜냐하면 가능성을 이렇게 높게 본 겁니다. 중국의 당 대회 네. 이후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 이전이 가장 뭐 북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북한이 더 이상 자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반도 평화가 어떻게 지켜져 왔는데요. 네.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이 잘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북한의 이제 도발은 계속 좀 심화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 지난 추석 때 핵무력 정책법까지 만들고 사실상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의 본인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막 미사일 계속 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쏘고 뭐 어떨 땐 섞어 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실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이런 측면이 보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반도 남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꾀해야 되는데 이 여당은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핵 대 핵, 이른바 이제 핵균형론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뭐 핵 대 핵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체 핵이. 핵 개발 뭐 네. 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술핵 재배치 막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네, 그리고 자주국방 앞에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아야 된다라고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래야 균형 잡힌 시각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그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우리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전술핵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공짜이겠습니까? 다 우리 돈 아니에요? 다 우리 돈으로 해야 되고요. 미국이 돈은 안 낸다면서요? 절대. 예. 미국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돈은 안 쓴다. 다 절대. 우리가 내야 된다. 다 우리 부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왜 우리가 먼저 지금 나서서 그렇게 호들갑을 들고 안달을 부리냐.
신중하게 접근하고 어떤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가장 우선하는 거냐, 그리고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냐라는 걸 봐야지 불난 집에 뭐 한다고요.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아마추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은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요. 뭘 해야 됩니까? 그럼 정부 여당이.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이 붕괴로 이어질 것을 힘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판문점 무력 도끼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지금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막 이러면서 북핵 대응 TF 만들어서 세게 대응하겠다라는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입장이거든요. 그분도 이 말씀을 좀 그러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왜 그쪽 동네에 계신 분들은 입 조심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옛날부터 싸움 잘하시는 분들은 절대 말로 안 해요. 그렇잖아요. 네. 꼭 동네 다니다 보면 싸움 못하는 애들이 막 말만 세게. 말만 세게 하죠. 겁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극할 이유가 왜 뭐냐라는 겁니다. 북한이 그렇게 나쁜 우리를 도발해 왔다는 건 온 세계가 다 아는데요. 네. 그렇게 자극하고 도발해서 우리가 뭘 얻는다는 거예요. 혼내주려면 제대로 혼을 내든가요. 전혀 저는 시직도 없는 짓을 집권 세력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네. 힘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화에 의한 방식이 있죠. 힘에 의한 방식은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네. 도저히 저쪽을 도발해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뼈도 못 추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진보 정부는 자주국방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네. 국방 예산. 국방비 증가율을 한번 뭐 이렇게 네. 쫙 네. 보여주면 보여줘야 좋은데 되는데. 예.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를 비교해 보면 진보 정부에 훨씬 더 많은 국방비를 증가를 노무현 시켰습니다.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문재인 정부 정부 때도. 때도 마찬가지. 이게 뭐냐? 지금 국방력이 우리가 세계 5위인가요? 6위라고 6위일까? 합니다. 예. 비공식적으로 6위라고 네. 하는데 힘에 의한 평화인 겁니다. 우리가 힘으로써 평화를 지키겠다라는 게 한 축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것도 안 해요. 애들 군대 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요. 내일 예산을 예산도 깎지 깎고 않냐 뭐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다른 축에서는 대화를 통한 압박인 겁니다. 아무리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더라도요. 네. 물밑 대화에서는 연결합니다. 그래야 최악의 파고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전쟁 때도 대화는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은 이 대화의 선도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아까 같이 정진석 대표처럼 뭐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건 그 전혀 도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힘에 의한 평화와 대화에 의한 평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시기인데 네. 국민의힘 또는 집권 세력 윤석열 정부는 이 모든 걸 제대로 못 해내는 거죠. 힘에 대한 평화를 오로지 핵으로만 생각하는 네.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술핵 배치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미국이 기대고 있는 거죠. 미국이 공짜로 지켜주지 않거든요. 예. 아니 저기 IRA법 보세요. 뭐 뒤통수 세게 맞았죠. 그러니까요. 예. 예. 동맹 국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화에 대한 평화, 대화를 통한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주도력을 지려면 우리가 북한과 제대로 교류하고 대화가 될 때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함부로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즉 한국과 북한이 대한민국과 북한이 서로 대화가 되고 있는 상대라고 했을 때만이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함부로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한미일 군사 동맹 이야기하는 네. 것처럼 일본의 군사 대국화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된다면요.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게 되는 거고 한반도 그렇죠. 전체가 군비 경쟁의 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짓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면 이게 다 또 다른 예산들 줄여가지고 국방 예산 더 늘리고 복지 예산 축소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 예전에 우리 많이 봤는데 이거 다시 또 옛날 돌아가자는 건가? 보수 세력은 절대 국방 예산 안 늘립니다. 아 그래요? 4대강 예산은 늘릴지언정 국방 예산은 안 늘립니다. 그렇군요. 아니 제가 하나 또 좀 걱정스러운 게
예, 국민의힘 이제 뭐 어쨌든 조만간 이제 전당대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차기 그 당대표 유력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있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성 군사 기본교육 의무화를 하자.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자강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성 예비군 의무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희 때 교련이 있었거든요. 원입 교련. 저는 교련 받았죠. 교련복 입고 학교 등교하고. 그러니까요. 교련하고 우리 뭐 막 무슨 붕대 뭐 이런 거 시험 보고 그랬었거든요. 상부 압박. 그러니까요. 그 다시 하자는 겁니까? 40년 전. 그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정치일 것인데요. 이게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쌍팔년도식 사고고요. 의원님 88학번이시죠? 예,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을 왜 국민에게 전가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은 핵을 만들고 있다는데 우리는 여성 예비군이라는 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뭐 병영국 국가를 하자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상당한 선진국이 됐거든요. 국력이 6위인가요? 우리가 프랑스, 일본보다도 높더라고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이게 완전히 어느 수준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번에 뭐 잠깐 옆길로 세면요. 얼마 전에 유엔에서 인권이사국에서 네,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잖아요.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외교적으로는 개망신입니다. 그러니까요. 불과 6개월 전까지는 네. 우리가 G7이라고 그러니까요. 세계 7대 강국들이 모이는 정상회담에 2번 연속 초청이 될 정도로 세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이제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 5개월 만에 세계 유엔의 인권이사국에서도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떨어진 상대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시아 국가, 저개발 국가들. 저개발 국가한테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반성해야 될 집권 세력은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할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다, 네. 라는 건데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똑같은 거고요. 네. 정상 외교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표 차이도 나지 않았습니다. 예. 나토든 유엔 회의든 이런 다자간 정상회의에 가면 주로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아 저개발 국가 대통령입니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저 같은 국가 원수를 만나서 악수 콱 하면서 예. 아유 대통령님 예. 뉴스 잘 봤습니다. 네. 아 우리 앞으로 잘해봐요. 이러면 예. 이 양반이 업되는 거죠. 예. 마치 우리가 옛날에 미국 대통령이 와서 등 두드려주고 가면 예. 막 업되는 것처럼. 예. 그게 정상 외교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뭘 한 겁니까? 유엔까지 가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잘 예. 찾아보시면 나와요. 아무튼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교가 폭망했고 네. 방금 말씀하신 김기현 의원의 이야기 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격과 대한민국의 그걸 그냥 하루아침에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심합니다. 네. 그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 사고방식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많이 뒤처진다. 저는 이분들이 여전히 과거에 그 냉전 시대의 교육관,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 국민윤리적 네.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자기 학교 다닐 때처럼 본인의 자식들 그리고 그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그 교육을 시키고 싶은가? 이런 반문이 좀 생기는데요. 그나저나 9.19 합의는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이거 깨질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19 합의가 절대적 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9.19 합의를 파기하면 누구에게 득이 되겠습니까? 9.19 합의. 네. 즉 그 말씀을 드리려면 9.19 합의라는 건 뭐냐고 하면요.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분쟁을 방지하는 합의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군은 어디까지 못 올라가고 헬기는 어디서는 못 뛰고 막 이러는 겁니다. 네. 9.19 군사 합의가 있기 전에는 해년마다 수십 건씩 접경 지역에서 분쟁과 마찰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2018년 9.19 합의 이후로 단 한 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분쟁 지역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코리아 리스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경험을 했던 건데 영국에 출장을 간 일이 있었는데 네. 아침에 호텔 방에서 일어나서 BBC를 키면요. 한국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뭐가 나옵니까? 6.25 전쟁 때 포 쏘는 게 나옵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하면서. 몇 년도신데요? 불과 얼마 몇 년 안 안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북한 미사일 개발 이야기를 하면서 막 포쏘는 전쟁하는 사진 그런 게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9.19 합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의를 파기했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판단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장 접경 지역이면은 김포 한강 신도시 어떻게 할 맞습니다. 겁니까? 파주 신도시, 일산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가 다 접경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도권에 2,500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대단히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불과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론조사상 굉장히 지지율이 낮은 정부인데요. 무엇보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예산의 운용이에요. 예결위에 계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자감세 해가지고 서민 예산 깎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뭐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노인 일자리 예산. 그다음에 사실 제가 보니까 주부잖아요. 그 주부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 많은 게 지역 화폐더라고요. 그동안. 왜냐하면 이게 10만 원이면 11만 원의 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 더 쓸 수 있는 게 그게 크지 않습니까? 서울시 지역 앞에는 바로 동나불이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10,000원이면 둘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우리 그 케이크도 하나 먹을 수 있거든요. 네. 12,000원 정도 되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한 예산이에요. 근데 이거 다 깎아버린다는 맞습니다. 거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이 좀 힘을 발휘해서 어떻게 못 깎게. 당연히 그거는 네. 뭐 저희가 원내의 과반 의석을 넘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음. 민생 예산만큼은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복지 예산 안 깎이는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네.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고환율 고물가 시대 아닙니까? 특히 그 이자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요. 주머니에서 쓸 돈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없어지면 특히 어려운 분들 너무 맞습니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세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법인세는 어떻게 깎입니까? 안 깎입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단히 깎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무엇보다도 그거에 관심이 많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혹시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폐지 줍는 한 달 그분들의 월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2, 30만 원은 안 들어가요. 한 달에요? 예. 새벽부터 나와서 낮 시간 그렇게 고생을 하셔도 2, 30만 원을 못 벌어가세요. 근데 지금 노인 일자리로 한 달에 주는 노인분들에 주는 급여라기보다는 그게 한 40만 원 정도 돼 안팎인데요. 그걸 깎아요? 그래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많이 심하죠. 그래서 네.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철저히 지켜낼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좀 쨍소리가 나더라도 지켜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상당히 큰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게 쌓이면 네. 좀 잃어버렸던 지지가 돌아오겠죠. 네. 민주당의 지지를 좀 되찾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그런 예산을 맞습니다. 좀 깎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국정상황실장 하셨잖아요. 네. 지금 대통령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딱 보이실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다. 걱정이 많죠. 첫 번째는 레드팀이 없습니다. 레드팀? 예. 레드팀이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아니요. 예. 그러니까 정부 이제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한 방향성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통령이라는 권력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인사수석은 전라도 출신의 정찬용 수석을 시켰습니다. 견제를 위해서 민정수석은 경상도 출신의 문재인 수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청와대 내가 서로 상호간의 견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취지로 총무비서관을 네. 기재부 공무원인 이 정도. 이 정도 예.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다. 비서관을 시켰습니다. 정말 손톱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었죠. 예. 유명했습니다. 기자들한테도. 예. 그런 식으로 일종의 레드팀 역할, 아니오라고 할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팀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검찰 출신들밖에 안 보입니다. 예스맨만 있다는 건가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대단히 빨라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바이든인지 날리든인지 날리면 예, 날리면인지에 대해서 해명하는 시간이 얼마 걸린 줄 아십니까? 18시간, 15시간 이렇게 걸렸죠. 예. 예. 근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해명은 대여섯 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무 확 와닿네요. 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난맥상이거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입이 아플 정도죠. 기본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부터. 예.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대한민국을 5%의 대한민국으로 보시지 말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또는 종북주의자다라고 보는 그 5%에 갇혀서 대한민국을 보기 시작하면요. 전체를 절대 못 봅니다. 확 와닿습니다. 95%가 바로 배제되는 느낌이고 다 95% 안에 드는 사람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의원님께 아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 하시면 좋죠. 네? 안 하시면 좋아요. 아프다면서. 해야 돼요. 그 사실은 제가 앞서 뭐 민주당 지지율이 뭐 40% 넘는다. 뭐 몇몇 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또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 사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해요. 국민들이 보기에 진짜 무능하다. 이런 판단을 이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뭐 24%, 27%, 28%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잘 못하니까요. 잘 못해요? 의원님 이렇게 밤낮 없이 새벽 5시부터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상임위를 3개씩이나 하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을까요? 열심히 하는 거하고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반대급부로 인해서 뭘 얻는 것은 금방 또 빠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해서 얻어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전 정확하다고 보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집권 세력이 못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지지율이 반등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직까지 민주당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거 당연합니다. 아직 저희 당 나름 열심히는 하죠.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서 따박따박 하려고 하고 민생 예산을 지켜내려고도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국민들의 민심을 온전히 되돌렸느냐? 못 돌렸죠. 돌렸다고 하는 건 과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한순간에 전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떠난 마음이 그렇게 한순간에 돌아올 것 같으면 정치가 참 쉽죠. 차분하게 성과를 축적하고 마음을 돌려야지 이게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번 총선까지도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전략 기능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민주당 출입기자 할 죄송한데요. 때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당이 좀 제가 잘 잘 됐으면 들을게요. 잘 열심히 듣지 말고 잘 드시면 네. 당의 뭐 전략 기능 이런 부분들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3개씩이나 하시고 뭐 밤늦게 공부도 하시고 뭐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늘 부단히 연구하시고 열정이 뜨거운 정치인으로 압니다. 초선이시잖아요. 네, 이제 재선도 해야 되고 삼선도 하고 그냥 뭐 앞으로 윤건영의 정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너무 거창하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죠. 뭐. 네. 그렇군요. 그래도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쪽 보고 할까요? 네. 딱히 뭐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하거나 배척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국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치가 발전하고 정치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하튼 정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이렇게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알곡이 꽉 차 있는 옥수수 한 자루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렇게 탱글탱글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알곡들이
우리 국민들의 정말 삶의 피와 살이 되는 튼튼한 그런 정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생깁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짬내서 네. 좀 단독도 주시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